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일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노란 병아리 같은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네, 그리고 김세영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국내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먼저 소개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2022년 봄이었죠.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 머물고 있던 신도 한 명이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부인인 A씨는 지금까지 기부했던 모든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36억 원 하늘궁 합의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후 비밀유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허경영 명예총재 측은 이번 합의가 법적 책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극 앞에서 느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36억 원 합의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36억 원 역시 계산된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 총재는 지난 40년간 매달 1억 원을 종로 파고다 일대 노숙인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후원을 이루은 것도 역시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도의적 책임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여러분 단순한 법정 다툼, 신도와 총재 간의 법정 다툼이 아니라 책임과 진심, 인간적인 책임과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호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 뒤 직권 해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2월 20일 오후 10시 50분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발생했는데요. 김 청장이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당시 버스에 승객도 타고 있었다면서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을 추가해서 추가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김 청장은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이 임명되었다가 이번 음주운전으로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후속 절차까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모텔 연쇄 사건 살인 인스타입니다. 조금 긴 키워드인데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죠.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20대 여성 피의자가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뒤 남성들이 해당 음료를 먹고 의식을 잃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20대 남성 3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사망,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외 추가 피해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게다가 3차 범행은 경찰 요청으로 출석이 연기된 사이에 발생했다는 소식에 공분이 더 커졌는데요. 또한 정신과 처방약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숙취해소제나 피로회복제 등에 섞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숨지지 않자 이후 범행부터는 약물의 투여량을 약 2배로 늘렸다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네, 범행 뒤에 했던 행동들도 사실 정말 섬뜩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GPT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무 취해서 자길래 먼저 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 챗GPT 사용 기록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죽어와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챗GPT 답변에 사망 가능성이 언급됐는데도 범행이 이어진 정황이 거론됐고요.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글 트렌드에 인스타라는 단어가 올라온 만큼 또 신상이 유출된 것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근데 전 그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이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섬뜩했어요. 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없이 비공개로 처리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이름, 사진, SNS 주소 같은 신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들이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검사인데 피의자 김모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사이코패스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PCRL 검사에서 무려 32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과거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했던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그리고 최근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28점이었는데요. 이들의 점수와 비교해도 이번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의 점수도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피의자가 체포 직전까지 SNS를 정말 활발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 공분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긴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2월 한 달간 2026년 동계올림픽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워드는 상위권에 동계올림픽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은 이제 결선이 폭설 일정으로 며칠 미뤄지는 정말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네, 이번 남자 슬로프 스타일 결선은 2월 18일 이탈리아 라비뉴 스노파크에서 열렸는데요. 중국의 스위밍이 82.41점으로 우승했고요. 일본의 하세가와를 0.28점으로 제쳤습니다. 이번 우승이 더욱 주목받은 건 중국이 개막 13일 만에 첫 금메달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중국이 금메달을 얻게 된 것 같은데 이번 금메달 확보로 중국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을 제치고 종합순위 1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스타일이죠? 네,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은 레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면서 화려한 기술을 펼치는 종목인데요. 선수는 총 3번의 시기를 진행해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가립니다. 네, 슬로프 스타일은 점프와 트릭처럼 시각적 임팩트가 큰 종목이라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 반응이 빠릅니다.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이 국내 구글 트렌드 상위에 오른 것도 이 경기 시청률보다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퍼지면서 슬로프 스타일이 뭐야? 하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종목을 찾아본 검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여자 스노보드에서는 유승은 선수가 비계어에서 동메달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첫 올림픽 입상을 만들었는데요. 곧바로 슬로프 스타일 결선까지 올라 관심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선에서 12위에 그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해맑게 이렇게 부위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속에서 치러진 결선에도 끝까지 완주했던 선수들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자와 관련된 올림픽 키워드인데요. 이혜인 선수가 생애 첫 올림픽에서 8위를 땄고 또 신지아 선수가 프리 개인 최고점을 새로 쓰면서 이번에 검색량이 급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케이팅 경기는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렸는데요. 이혜인 선수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프리 140.49점, 쇼트 70.07점을 더해 총점 210.56점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네, 프리 프로그램은 카르멘이었고 첫 점프 콤비네이션을 포함해 전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중간에 엣지 사용 주의 판정이 있었지만요. 큰 흔들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혜인은 스핀과 스텝에서도 레벨을 챙기며 점수를 쌓았고요. 경기 후 음반에 누워 환하게 웃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요. 행복한 스케이터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함께 출전한 신지아 선수 역시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총점이 높았기 때문에 1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프리스케이팅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는데 정말 우리의 루키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신지아는 사랑의 꿈에 맞춰 시작해서 더블 악셀과 콤비 점프를 깔끔히 이어갔지만 트리플 루프 착지 흔들림으로 점수가 깎였습니다. 후반부 콤비는 클린 처리했으나 스핀 레벨에서 아쉬움이 남았고요. 최종 결과를 보면 금메달은 미국의 알리사 리우 선수가, 은메달은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 동메달도 일본의 나카이아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한편에 이번 동계올림픽은 조금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는 화제성이 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는 JTBC의 단독 입찰, 단독 중계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상파 3사는 공동 구매를 제안했지만 JTBC가 단독 입찰을 택했는데요. 이후 재판매 협상도 결렬되면서 시청자들은 지상파로 더 이상 동계올림픽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의 개회식 시청률은 1.8%로 9.9%였던 2022 베이징 개회식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채널 선택권을 빼앗겼다, 다양한 중계 해설을 볼 수 없다 등 시청자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6월에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어느 채널에서나 좀 공평하게 월드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방송에 늘상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현한 황사가 들어오면서 전국 곳곳에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키워드가 더욱 의미 있는 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건강과 직결된 생활 위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이런 날은 숫자보다 몸에서 먼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칼칼해서 오늘 또 그날이구나. 오늘 또 상당히 미세먼지가 안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날에 저는 공기가 왜 이래? 이러고 딱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황사가 뒤섞인 비도 내리면서 불편함을 유발하죠.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끝나나에 그치지 않는데요. 미세먼지 관심이 높아질수록 원인 규명, 대응 정책, 또 국제협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맑은 공기 종합지원이라는 정책으로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12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될 일은 또 아니거든요. 양국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 협력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한중일은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질과 황사 협력을 논의해 왔는데요. 관측 예측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이어가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국내 트렌드 1위였다는 건 단순히 공기가 나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 문제가 이제 국민이 몸소 느끼는 생활 리스크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또 원인과 대응을 둘러싼 정책 논의까지 끌어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트렌드를 넘어서 해외 트렌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의 세상 속으로 해외 이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단어, 어떤 인물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릴포파입니다. 미국의 젊은 래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색어가 급증했죠. 네, 릴 포파는 러브 앤 워 등의 곡으로 잘 알려진 미국 플로리다 출신 래퍼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릴 포파는 지난 18일 향년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곡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네, 릴포파는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을 솔직하게 담은 가사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감정이 잘 드러나는 멜로디 랩 스타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자신이 자라온 지역인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으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네, 근데 25살이라는 나이가 사실 너무 어려서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최근까지도 활발한 음악도 해오고 또 소통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죽게 된 건지 사망 원인이 있을까요? 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릴 포파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 안에서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릴 포파에 대한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 중독 기록은 없지만 그의 음악 가사 속에서는 우울, 자살 중독, 약물 테마가 자주 반복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사 속에서 반복됐던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치 시그널 아니었을까, 신호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우울과 고통의 메시지가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아티스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릴포파의 소속사는 그는 우리의 가족이었고 그의 유산을 존중하며 지키겠다라고 애도했고요. 동료 래퍼들 역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네, 커리어의 정점을 쌓아가던 젊은 아티스트의 사망 소식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 4위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앤드류 전 왕자입니다. 영국의 국왕이죠.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류 전 왕자가 긴급 체포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됐던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죠.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전 왕자는 그의 66번째 생일인 지난 19일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습으로 체포됐을 때 경찰차 안에서 찍힌 사진이 퍼지면서 앤드루 전 왕자의 충격받고 또 허탈해 보이는 표정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 사진이 거의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엘리트 왕자의 몰락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앤드류가 생일 케이크 대신에 수갑을 받았다. 이런 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앤드류 전 왕자가 해외 무역 특사로 활동하던 당시 취득한 투자 관련 기밀 정보를 아주 비밀스럽게 앱스타인에게 건네줬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전 왕자는 이미 앱스타인과의 관계로 예전부터 성비위 의혹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왕실에서 물러나고 왕자 칭호도 박탈당했죠. 네, 맞습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오랜 친분을 유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앱스타인의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17살 때 앱스타인의 지시로 앤드루와 3차례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프레는 앤드류가 왕실 저택에서 자신을 성노예처럼 대했다고 증언하며 앤드류가 주프레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앤드류는 모든 성접촉을 부인했지만 2022년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민도 국왕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정말 영국 왕실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앤드류 왕자, 전 왕자 앞으로 괜찮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오늘 사망과 관련된 소식이 많은데 제시 잭슨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흑인 인권 운동을 벌여온 인물인데 별세 소식이 이어졌죠.
네, 유족은 지난 17일 제시 잭슨 목사가 미국 시카고 저택에서 84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7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아버지는 평생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싸운 지도자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제시 잭슨이라는 이름은 미국의 인권 운동을 이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잭슨 목사는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인 레인보우 푸시 연합을 오랫동안 이끌었습니다. 네, 고인은 단순한 시민운동가를 뛰어넘어서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국내외 현안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는 1984년과 88년 두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등 흑인 정치인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컬러드나 네그로가 아니다라며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는 표현을 널리 쓰이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분쟁 지역을 찾아가 인질 석방을 돕는 등 사실상 민간 외교관 역할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잭슨 목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에 방한해 당시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불렸던 인물이 떠나면서 그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회자된 지난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또 다른 별세 소식입니다.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에 굉장히 히트작을 냈던 인물이죠. 네, 에릭 데이는 미국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성형외과 의사 마크 슬론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그는 지난 19일 53세의 나이로 루게릭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데이는 지난해 4월 병투병 사실을 밝히며 루게릭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고인의 가족은 에릭 데인이 루게릭병과 용감히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며 마지막 나날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화제가 됐던 게, 워낙 건강 및 육체미를 자랑하던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렸대. 그러더니 10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들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검색량이 폭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이 생전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면서 각종 병원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에릭 데인의 마지막 인터뷰는 루게릭병 투병 중 촬영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로 공개됐습니다. 그는 두 딸에게 너희는 내 전부야 라고 전하며 끝까지 싸우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저도 이 넷플릭스 다큐를 봤는데 되게 뭉클했던 게, 아이들에게 그러더라고요. 현재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와닿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얽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느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2018년에 아내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7년간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별거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합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내 레베카 게이하트는 과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남편이 병을 앓게 되자 철회했는데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은 그는 루게릭병 인식 제고와 연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며 많이 그리워질 것이고 언제나 사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너무나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섹시 스타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1000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한 미국의 아이스하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공격수죠, 잭 휴스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미국에서 4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게 됐습니다.
네, 결승 상대는 최대 라이벌 캐나다였습니다. 정규 시간 60분 동안 1대1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잭 휴즈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끝냈는데요. 미국은 2대1 승리를 거두며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남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네, 1980년 미국 스포츠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려 46년 만에요. 그 공백을 깨트린 게 바로 잭 휴스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스포츠나 올림픽보다 약간 미국은 NFL 같은 자국 스포츠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전체가 화제가 되기보다는 미국 대 캐나다 이 결승전이 특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북미 하키의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이죠. 또 최근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 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번 경기가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AI로 만든 영상을 올렸는데요. 마치 본인이 직접 빙판에서 캐나다를 꺾은 것처럼 연출한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먹질하면서 상대 팀의 멱살을 잡는 그런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자, 이번 승리는 미국에 단순히 금메달을 안겨준 것 이상입니다. 북미 하키 자존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를 기선제압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번 우승에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잭 휴즈의 형 퀸 휴즈도 같은 대표팀 소속이었는데요. 두 차례 어깨 수술을 겪고도 누구보다 하키를 사랑하며 버텨낸 동생이 자랑스럽다라며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금메달 시상식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집은 뭐 엄마랑 아빠가 부모님이 제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6년의 기다림 끝에 만들어내는 골든골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동반 우승, 잭 휴스의 이름은 아마도 미국 내에서 널리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가치 있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